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정부 질문 오늘 이제 첫날 있었는데요. 여야는 계엄과 탄핵 심판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특히 이제 헌재의 편향성을 계속해서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여당이 오늘은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헌재가 검찰 조서를 윤 대통령의 증거로 인정한다는 이 부분 오늘 좀 첫 번째 좀 이슈로 좀 정확히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조혜진 의원님의 생각부터 좀 들어볼까요? 결과적으로 헌재가 지난번 그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의 이순영 영장 담당 판사가 했던 것처럼 네. 그 판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 그러니까 입법 행위를 한 셈이죠. 그때도 그 이순영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를 해버렸거든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법 132조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그 몇 년 전에 돼 가지고 네. 과거에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를 피해자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증거로 채택 못하게 됐습니다. 그 법을 그냥 적용 배제를 해버린 거예요. 작년 9월인가에도 이 형소법 132조 1항 때문에 대법원이 마약 사건에서 B라는 판매책이 A라는 구매인한테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마약 팔았다고 그랬다가 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신문조서에 다 적혀 있는데 네네. 법원에서는 안 팔았다 하고 그걸 이제 부인하고 검찰 신문조서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1심, 2심 그 하급심 결정과 다르게 대법원에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석을 무죄로 돌려보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걸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네. 이거는 그동안에도 헌법재판소가 뭐 헌법재판소법 뭐 32조 위반하는 행위도 했었고 그 여러 그 또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도 했었는데 이런 절차적 하자를 넘어서 가지고 이런 명백하게 월권에 해당하는 입법 배제 행위, 그러니까 네. 그 법률 배제 행위를 하는 거는 안 그래도 이렇게 졸속으로 결론 나면은 누가 승복하겠는가 하는 그게다 기름을 붓는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뭐 헌재 이런 그 현재 상황. 예.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이제 준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준용해서는 건 기준으로 해서 쓴다는 거기 때문에 그 반드시 적용한다고는 또 아닌 거죠. 네.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일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이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유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동의하지 않는 건 증거로 쓰지 않는 건 맞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의 범죄 혐의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지금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 그분들의 그 범죄 혐의가 다뤄지고 그분들의 형량이 결정되는 거라면 그분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좀 다른 기준, 현재 형사 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이 위반되는지, 그 다음에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검찰의 진술한 내용과
나온 당사자들의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때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나온 사람들의 다른 증인들의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봤을 때 그 내용을 갖고 그 검찰 조서의 일부를 어떤 부분은 그 증거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아주 원론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무조건 다 그 사실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따져보고 어느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지 어느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판단하겠다는 얘기를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검찰 그거하고 좀 조서에 다른 게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그 대법원 그 판결 같은 경우에도 구매인인 A 씨가 있고 판매책인 B 씨가 있는데 네. 구매인인 A 씨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뒤집어졌는데 구매인 본인의 진술 번복이 아니라 판매책이 내가 안 팔았다고 하는 그 진술 번복 그러니까 그 피해자 신문조서 그 부동의 그 때문에 구매인 A의 유죄가 무죄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당사자냐 아니지 않은 거는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큰 이제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준용이라는 바로 이제 그 표현이 피의자 동의를 꼭 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판관의 재량권에 또 이제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준용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인데 법률에서는 우리 쉽게 말하면 이게 복붙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사항이 아니고 그 해석 기술이 아니고 입법 기술상으로 도입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재판소법이 그 조항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40조에 보면은 그 위헌 법률 심판은 민사소송법을 따른다, 준용한다. 네. 또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그 권한쟁의 소송 심판하고 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을 따른다고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그런데 몇 조 안 되는 헌법재판소법에 그 하나하나 다 그대로 다 입법을 하면은 이런 그 헌법재판소법이 어마어마한 뭐 책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똑같은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걸 그대로 따서 쓰라고 해서 이제 준용이고 다른 요거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에서도 법률에서도 준용은 흔히 쓰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해석은 준용이라는 다르게 할 수 표현으로 있는데 우리 홍 의원님도 또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냥 전 준용과 따른다가 다르다는 거죠. 따른다고 쓰면 따르는 겁니다. 똑같은 거 동일하게 하는 거고 네. 준용한다고 해서는 그거를 기준으로 그 재량권의 범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헌재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느냐,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처음에 법적 공방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고,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8차 변론 마지막 정해진 변론은 이제 내일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그 추가 변론 기일이 만약에 없다면은 탄핵 심판 결론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2말 3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졸속 심판의 후폭풍을 경고한 상황.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에 따랐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속도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그 선고까지 좀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과거의 사례를 그럼 그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정확한 날짜는 좀 있지만 대략 노무현 대통령은 2개월 기각됐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은 3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2월 14일 날 지금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2월 중순이면 지금 이번 주면 이제 60일, 2개월이 지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3월 14일이면 3개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사이가 판단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략 만약에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면 통상 한 보름 정도 그 평일을 거쳐서 판결문까지 쓰여진 시간을 감안하면 네. 2월 말 3월 초가 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크게 과거의 그 선례 빠르거나 늦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일단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내일 있는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나서 그 헌법재판관들 평일 거쳐서 변호인단이 제기하는 것이 추가 심리가 꼭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두 번 정도의 추가 심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네. 얼마큼 합당하냐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겠죠. 그 경우에는 뭐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다 하더라도 3월 중순 정도라고 보면 네. 대략 3월 중순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과 맞죠. 한 3개월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헌법재판소 입장이 그런 어떤 절차적인 그리고 시간의 어떤
이 흐름을 대변해서 설명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례 그게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얘기하는 게. 변론길이 그 한두 차례 더 뭐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이 추세를 감안하면 한 주 정도 좀 선고가 좀 늦춰지는 예, 그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네.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은 그냥 형식상 뭐 체면 체례로 한 번 정도 더 기일을 잡아줄지는 몰라도 뭐 당초에 헌재가 이렇게 이 데드라인으로 잡아놓고 그쪽으로 이렇게 간 거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헌재가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를 따랐다고 하는데 뭘 따랐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신문도 최순실, 최석원 씨나 또 정호성 뭐 이런 주요 증인들 같은 경우에 6시간을 1인당 6시간을 신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요 증인들을 초시계까지 제가하면서 90분만 딱 그냥 잘라버립니다. 대통령 측에서 3분만 더 달라고 그런 것도 그냥 잘라버리는데 뭘 그 선례 따랐다는지 모르겠고 이 탄핵 심판 기일도 박근혜 대통령이 91일 걸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0일 안팎에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되는데 네. 무슨 선례를 따랐다는지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선례를 따랐으면은 더 그 변론 시간도 더 충분히 확보해 줘야 선례를 따른 거고 네. 신문 기일도 더 길게 잡아줘야 그 선례를 따른 건데 반대로 해놓고 따랐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에 따른 게 아니라 예. 현재 헌재가 상당히 속도전에 급급한 선례도 따르지 상황이다.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입장이신 거죠. 그 명태균 특검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야 6당 공동으로 오늘 그 법사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 부부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시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수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 19일에는 그 현안 질의에 명태균 씨가 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일명 판도라의 상자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 이게 진상 규명이 과연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어느 정도 이게 조기 대선도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도리어 빨리 특검을 해서 자신의 어떤 무죄를 그러니까 자기가 관련인이 없음을 입증하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창원지검의 수사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결과를 못 내고 있고 창원지검에 파견된 검사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금 사실상 그 소속 기관으로 좀 복귀한 상황으로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했는데 앞으로도 더 수사 속도도 안 나오고 결과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안을 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좀 그 일부 특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자신들의 유력 대권 후보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경우에 그러면 그 대선 후보들을 발목 잡으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면 특검이 지금 아직 법사위 논의 과정이잖아요. 그럼 네. 소위에서 논의하고 빨리 돼야 2월 말 이번 2월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다고 국회 일정이 그리고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정부에 가면 또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국무회의가 보름 정도 시간이 늦출 수 있고 그리고 통과가 돼서 최상무 권한대행이 사인을 한 다음에 실행이 된 이후에 실제 그 특검이 가동되려면 약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네네.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저는 차라리 여야가 합의해서 만약 지금 현재까지 대선이 한 5월 초 정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말 5월 초 나오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그냥 저는 특검이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준비 기간은 대선 전에 하고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를 특검을 한다면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정치적 수사 이 논란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대선 이후에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는 걸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하는 선으로 예. 명태균 특검법이 좀 발의되는 게 좀 합당하지 않냐? 예.
만약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야당이 대선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은 그거는 이제 그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검법을 그냥 막 할 수 있느냐라는 건 다른 문제라서 특검은 기존 원래는 수사가 종결되고 난 뒤에 수사 네. 결론을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너무 부실한 수사고 봐주기 수사고 제대로 수사 안 됐다는 게 명백할 때 하는 건데 지금은 네. 수사 결론이 나기 전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사실은 원래 특검의 취지에 안 맞고 그리고 만약에 창원지검의 검사들이나 서울지검에서 파견돼서 갔던 그런 검사들이 윤 대통령 관련된 사안을 봐주려고 명태균 수사를 그냥 대충 덮었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다 네. 보고 있다시피 그냥 대통령을 못 잡아서 지금 안달이잖아요, 검찰이. 심우정 총장이나 박세현 그 특수본부장이나 모두 대통령 우리 대통령 지지자들이 볼 때는 대통령 음덕을 입었던 사람들인데 저럴 수 있나 하고 그냥 울분을 토하고 배신자라고 그냥 욕할 정도로 지금 독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독한 걸 넘어서 가지고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뭐 본인들은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창원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게 사건이라는 게 그 법적으로 이렇게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니까 네. 그거를 다 혐의라고 본다면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다 혐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가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인가 하고는 의미는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창원지검이나 중앙지검 파견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충분히 수사를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단죄할 건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고 봐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 요건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만에 하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해놓고 대선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예.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이제 현재 교착 상태에 이제 빠져 있는데요.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예외, 또 추경은 삭감 예산 복원과 지역화폐 예산, 연금 개혁은 연금 투기냐 아니면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이제 이 소관을 하느냐, 여야 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공방 쟁점이 얽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정협의회 여야 이견이 좀 좁혀져야 민생도 살아날 것 같고 경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협의회? 뭐 쟁점에 따라서는 까다로운 쟁점도 있고 뭐 비교적 접근이 쉬워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양당이 딱 달라붙어서 하면은 뭐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쟁점별로 하나하나 볼 때. 뭐 저 추경 같은 경우에도 그 민주당이 25만 원 그 지원 전국민 지원은 일단 그 배제했고 지역화폐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뭐 이존지 얼마인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는데 그것도 뭐 전혀 뭐 결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저 반도체 특별법도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로 다 그냥 지원 쪽이니까 여긴 일치되어 있는 것 같고 주 52시간 도입 문제인데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절충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당 내부 뭐 의견 정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연금도 모수개혁은 뭐 복지위에서 하고 구조개혁은 뭐 특위에서 하는 이런 문제도 저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제3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여야가 탄핵 국면에 지금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고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미 그쪽으로 마음이 딱 쏠려 있고 민주당은 뭐 그 집권 플랜 본부까지 출범시킨 상황이어서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네네. 여기에 그냥 몰입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건 그거고 뭐 그건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또 해도 되는 일이고 제가 볼 땐 지금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써부터 여야의 의원 그 후보들이 벌써 몸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큰 흐름에서 벌써 이 대세가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는 그대로 이제 헌재라든지 다른 기관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에 성과 내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대선을 감안하더라도 그게 도움이 안 될까 싶어요. 네네. 국정 협의에 좀 어떻게 이견을 좁히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사실 이 정도 사안은 국정협의가 아니더라도 양당 원내대표나 정치기 의장선에서 협상이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네. 예, 추경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30조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내에서는 대략 10조 원 안팎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대략 20조 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한국은행 총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모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금액에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지난해 예산안 정도의 기준을 갖고 이미 지난번 그 본인 예산 심의할 때 네. 그 어느 정도 그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기준해서 얘기를 하면 쉽게 일정의 그러니까 발행 자체를 지역화폐 그 지원 금액이거든요. 발행 지원비죠. 네네. 지역 상품권 이 비용 자체를 아예 반영 못하겠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 여당 측도. 그래서 일정 부분 하는데 금액을 당초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지난해 그 예산 수준 정도로 해서 논의가 되면 가능할 거로 생각해서 저는 추경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네. 추경을 빨리 2월 안에 합의해서 늦어도 3월 중하순 아니면 4월 초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법 같은 경우도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좀 어려우면 원래 반도체법의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하고 전력이나 그 관련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인력과 관련 인력 지원 등등 여러 가지 그 세제 지원 등등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합의가 된 부분대로 논의하고 주 52시간 즉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노동개혁 이슈가 있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그런 이슈하고 묶어서 근로기준법상에서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연금개혁이죠. 연금개혁 문제는 사실 이거는 그 대통령이 공백인 상태에선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되 만약 대선이 있다면 대선이 끝난 직후에 그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와 함께 그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에서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여야 이견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은 대선 이후로 좀 미루는 게 좀 현명한 그런 해결 방안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 이슈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각각 좀 시간 관계상 1분 정도씩 하나당 1분 정도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대선 이제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단 그 여당 상황을 좀 들여다 보면. 여당은 이제 조기 대선에 시그널을 주는 그 경고망동을 좀 조심하자. 뭐 이런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이제 뭐 잠룡들이 조금씩 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2월 말 등판 소식도 들리고 있고 거기에 잠룡들끼리 좀 이게 견제하는 거 아니냐 얘기도 들리고 있네요. 예.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 대개 이제 저희 당 물론 2030 세대라든지 이렇게 당원이 아니거나 기존에 당하고 인연이 없던 계층들도 많이 있지만은 큰 흐름에서는 당과 맥락을 또는 그 정서나 입장을 같이 하는 거대한 지금 여론층이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상당 원래부터 당원들이나 정당 활동을 했던 분들 말고는 흔히 말하는 정치 이제 저관여층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나라 걱정하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거리에 나서고 있는가를 우리 당원들이라면은 의원이든지 아니든지 후보든지 다 그걸 주목해야 되고 그걸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좀 얼굴 좀 더 알리고 어차피 그분들 다 지명도 있는 분들인데 얼굴 좀 더 알리고 기사에 좀 더 나오고 언론 플레이도 한다고 해도 대세 아무 영향 없고 큰 흐름을 같이 갈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이 저는 좋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헌재의 뭐 저 법원의 그 내란죄 재판도 있지만 헌재 심판이 적법 절차, 준법,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후보들도 집중하는 것이 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여당의 그 조기 대선 뭐 이렇게 상정 속의 잠룡들의 분위기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시간 관계상 홍 의원님께는 그 민주당 상황을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명, 비명, 비방전이 좀 격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그 대표가 갈등 분위기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이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다면 갈등이 또 수면 위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올라올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갈등 봉합하고 좀 통합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조기 대선 상정 속에서의 어떤 그 하실 말씀 좀 어떤 게 관전 포인트입니까? 일단은 뭐 비방전이 격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다 당이 좀 잘 됐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대선이 우리가 좀 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당에서는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도 안 됐는데 마치 우리가 다 대선이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칫 오만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네네.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자제했으면 하는 당내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돼서 본인의 책임론을 인정하면서 뭔가 이제 민주당이 꼭 집권해서 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역시 그 뭐 적절한 뭐 당내 그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다양성이 있어야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그 도리어 자기 주변에서 너무 강하게 이 문제를 비난하거나 더 일을 키우는 것을 좀 더 누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칫 그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당 안팎에서 누구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뭐 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 소위 기타 후보들에 대해서 너무 당 안팎에서 뭔가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게 이 강자가 너무 힘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그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어서 이 대표도 굉장히 몸을 낮추고, 그리고 또 어차피 결과가 나오면 다 함께 손잡고 원팀이 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포용과 또 더 나가서 외부로의,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또는 당 밖에 있는 사람까지 지지를 확장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면 이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당내 어떤 통합이나 또는 그 외부로의 그 확장을 위한 포용적 행보가 신속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들 한마음 뜻을 모아서 함께 이 대표와 함께 그 뜻을 모아서 당이 좀 더 그 다양성이 있대 한 뜻으로 국민의 염원을 받아서 탄핵 이후에 국정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외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